전해드린 대로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합니다. 네, 패널 4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최진영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먼저 결론 내리기로 하면서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은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하나 기각 예상하시나요? 저는 100% 기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왜 선입 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입니까? 침묵을 이어가고 있던 헌재가 드디어 일정표 하나를 공지를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하기로 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저도 깊은 유감을 좀 표하고 싶은데요. 선입선출이어서 아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이건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가장 먼저 했어야 하는 일이다. 이게 이렇게 오래 걸려야 할 일입니까? 탄핵 소추안 가결한 지 87일? 첫 번째 우선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는데 151석이 필요하냐, 200석이 필요하냐. 그거는 1시간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1시간이 뭡니까? 헌법재판관들 각자 의견을 내보면 그냥 당장 결론 내릴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각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도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고 하지 않고 총리 탄핵이라고 한 이유가 정족수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 했어야 되는 일이고 가장 먼저 했어야 되는 일이고 그런 점에서 유감이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가처분을 인용했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게. 가처분을 인용해서 일단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탄핵 여부를 나중에 결정했다면 지금 국정이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영어로 프라임 미니스터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통화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점에서 굉장히 좀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는 것은 지금 결정하는 이제 선고를 결정한 것은 글쎄요. 저는 의미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다 쟁점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예 윤석열 대통령 선고가 늦어질 거니까 총리라도 국정에 복귀시켜서 혼란을 막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입장이 좀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단지 한덕수 총리 선고를 언제 하겠다 일정표가 나온 건데 그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했어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건 뭐냐면 사실상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건 국정의 최고 권력자이고 이 공백이 빌 경우에는 정말 국가가 불안하고 국민이 불안하고 경제가 불안하잖아요. 그거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 한번 못 해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공백을 더 빨리 메꿔서 조기 대선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때 한덕수 권한 대행을 먼저 판결한다는 점에서 좀 아쉬운 그런 강력한 의지인 것이고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건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26일 있을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보다 늦게 나올 가능성 제기가 되면서 결국 28일이 유력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노동일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쟁점이 정리된 상황일 거다. 아니면 선고가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진영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슈퍼위크. 1차적으로는 다음 주가 중요한 세 분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운명을 가를 한 주가 될 것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 그러니까 3월 28일 정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1심 선고가 낼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복귀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국정 안정, 민생 안정, 나아가 외교 안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한덕수 국무총리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정이 상당히 안정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헌법재판소로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빠른 선고에 대한 압박을 상당 부분 덜 수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 공감해서 다음 주에 선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총리께서 돌아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네. 국정이 안정된다고 하면은 헌법재판소로서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선고할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다음 주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 주를 아예 넘겨서 4월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조윤선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까지 사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 선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측이 나왔지만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다음 주로 예상하고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4월로 다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4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 전에는 당연히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4월로 넘어가기보다는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한덕수 총리의 이번 그 탄핵 관련된 쟁점 중에 핵심은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위헌 위법성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 판단이 이미 헌재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그 연장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이미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을 위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 결정 선고를 앞당긴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주 중으로 후반기쯤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도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겁니다. 앞서 이제 한 총리 비상계엄 계획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발언을 했었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측이 제시했던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 중 하나가 비상계엄을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어떻게 나올지를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비상계엄을 묵인하고 방조했다? 이건 좀 어이없는 사유죠. 한덕수 총리 본인도 그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전에 계획도 알지 못했고 당시 반대했다고,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반대를 묵살하고 계속 그냥 진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총리 본인뿐만이 아니고 국무위원들도 여러 차례 반대를 의견을 표명했는데 그에 대해서 그냥 묵살하고 넘어갔다, 계엄 선포했다 이런 거니까 비상계엄을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사유인 거죠. 그러나 이제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그때 트리거라고 얘기하죠. 방을 당긴 이유가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지. 이제 아까 비상계엄 그 얘기는 이제 표면적인 얘기고요. 그야말로 그따 보면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거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 거죠. 그렇게 보면 분명히 정족수는 200명이라고 분명한데 이번에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을 하지 않고 그냥 이 한덕수 총리 탄핵 얘기만 한다. 이러면 또 정족수를 그냥 위하면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글쎄 이제 말씀하신 게 이번 그 비상계엄 여부 판단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주체는 대통령인데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은 총리는 그 당시에 그야말로 그냥 그 당시 그 국무회의 석상에서 알았다 하는 것이고 그 국무회의 자체도 여러 가지 흠결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만 판단하면 되니까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성, 위법성 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걸 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판단 이걸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탄핵 소추 당시 그 당시만 해도 이 지금 한덕수 총리가
사실상 이 내란에 가담했는지, 가담했다면 얼마나 가담했는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말렸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상 한덕수 총리는 왜 못 말렸지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탄핵 소추 당시만 해도 비상계엄에 한덕수 총리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알 수 없었다는 측면. 그런데 지금 보면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에 다수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기각될 가능성은 높은데 네. 그것보다도 8대 0으로 기각되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되고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중에 굉장히 중요했던 게 헌법재판관들이 6명밖에 없었잖아요. 6명밖에 없으면 탄핵 심리 정적수인이 7명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헌법재판소가 기능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임시적으로 가처분을 통해서 6명이 일단 심리는 하되 다만 정말 평이라든가 편결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유력한 의견이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명백하게 자신은 권한 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겠다. 여야가 합의하기 전까지는 일하라고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은영 헌법재판관 위원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명백히 얘기를 했죠. 국회의 실질적이고 독자적인 권한이다. 그래서 임명해야 되고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한덕수 총리가 여야 합의가 될 때까지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은 분명히 위헌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헌 의견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 다만 결론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건 이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연관이 돼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비상계엄 이 관련 부분인데 이제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던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이 헌재에서 어느 정도 끝났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지 않다. 이거와는 별개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의 선고를 내리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김민영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한덕수 총리의 선고 결과는 국민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생각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그 결정 이후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선고에 대한 예단을 가질 그런 판단을 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적지 않은 그 법조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한 총리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같은 날 같이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분리했다는 점은 결국 쟁점도 사실 상당히 같은 사건에서 분리했다는 것은 본안에 대한 판단을 아예 하지 아니함으로써 윤 대통령에 대한 예단을 배제하려고 한다라는 의도를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라고 해서 본안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라는 논리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더불어서 조금 전에 이승훈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왜 헌법 민주당이 한 총리를 탄핵을 했냐 했는데 그때는 비상계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탄핵을 했다. 고민이 있으면 탄핵합니까? 사실관계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 관여가 됐는지를 확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탄핵시켜 가지고 사실상 직무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지금까지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걸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주당의 무도한 탄핵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조윤선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윤 대통령 선고와는 별개다라는 게 지금 우리 패널 세 분의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던 사건들 중에 비상계엄과 관련된 첫 번째 선고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 5가지 중에 하나가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에 대해서 공모했다든가 묵인 방조 행위가 적시되어 있거든요.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살펴보게 되면 각각의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곤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선고에서도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추후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 결정의 결정문 내용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헌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한덕수 총리의 결정문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 결정문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 영향성을 그 일맥상통한 영향력을 그대로 살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 선고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최상목과 관련해서 이러한 헌법 위배 사항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하는 거가 좀 무의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뒤에 한덕수 총리 선고 일정이 나온 겁니다. 이걸 두고 민주당이 약간 스텝이 꼬인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오비락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하니까 헌재가 얼른 서둘러서 선고 날짜를 잡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저는 헌재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대한 정족수를 일찍 결정했다면 민주당도 쉽게 못할 가능성이 없어요. 만약 200석이로 한다면 최상목 대행 탄핵도 200석이고 아니면 또 이제 미리 결정했다면 한덕수 총리가 복귀했을 테니까 이런 일이 없겠죠.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다시 이제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글쎄 뭐 개시한다고 그랬는데 개시라고 하는 건 탄핵안을 발의하고 그에 대해서 법안 접수하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개시를 하겠다고 자꾸 얘기하고 이전부터도 여러 차례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하는 것은 좀 뭔가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거다. 국민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글쎄 뭐 이게 선고가 만약 24일 선고가 돼서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게 된다. 대부분의 관측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뭐 있으나마나한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수차례 얘기를 한 바가 있지만 어제는 굉장히 공식적으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꺼낸 상황에서 그 이후에 한덕수 총리 선고 일자가 월요일에 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당혹스러웠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뭐 별로 당혹스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최상목 대행이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마흔역 재판관을 20일 이상 임명하지 않았잖아요. 이건 심각한 위헌 상태고 권한 대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무유기와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마치 그게 정당한 것이냐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한덕수 총리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이 위헌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이 국가가 굉장히 불안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 책임이 모두 민주당인 것 마냥 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굳이 탄핵 소추도 있지 않고 이러한 국가 불안 사태도 있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아마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권한대행에 대해서 절차와 시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본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국정 불안과 국민의 불안을 우려했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라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의 성격이 더 강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스텝이 꼬인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후 12일 만에 처음으로 메시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면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단식 중단을 당부했는데요. 윤 대통령 메시지를 전달한 서명옥, 이뇨한 의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보내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나라도 있는데. 어제 저녁에 대통령실에 연락을 받고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이걸 전달하고 싶다고 그래 전달해라. 그래서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의 뜻은 확실합니다. 대통령실을 통해서 그분들 건강이 더 중요하니 좀 단식을 철회 좀 해달라. 그 메시지를 본인들한테 전달하고. 조윤선 변호사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의 첫 메시지가 탄핵 반대 지지자들에 대한 건강 걱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에 관저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나온 메시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였으면 참 좋았을 예. 텐데 어떻게 보면 본인을 지지하는 일부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칫 잘못하면 다시 한번 관저 정치에 대한 유혹에 빠질 수가 있고 그리고 본인의 지지층만 강조한 이런 메시지가 반복되다 보면 사실상 국민들 간의 갈등과 분열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는 부분도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빈소에 찾아간 예. 경우에는 대통령 참모진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참모한테 이렇게 업무상 지시를 내린 것이 온당한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는 어쨌든 뭐 빈소를 찾아가고 생명보다 뭐 탄핵보다는 생명이 먼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선 이것도 정치 선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좀 정치 좀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지금 생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예. 정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부터 나오는 순간부터 사실은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저에 돌아가면은 관저 정치를 함으로써 본인이 막후에 상황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아무런 말씀도 없이 가만 정중동 행사 하다가 오늘 첫 메시지도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보면 살리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예. 결국 탄핵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설령 내가 탄핵이 인용돼서 대통령의 직으로부터 파면된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다른 정치인을 보낸 것이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신 인유한 그 의원을 비롯해서 두 분을 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입장을 하면서 플러스 그렇다 하더라도 주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를 낸다고 하면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지지가 높아질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이 되면서 이 탄핵 찬반 진영 간 신경전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백혜련 의원이 누군가 던진 계란에 맞는 예.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파면만이 정답이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네. 아무리 지금 진영 간 갈등이 격화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저런 폭력 행위는 용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100% 동의합니다. 예. 저거는 뭐 어떤 명분으로도 인정될 수 없는 거죠. 용인될 수도 없는 것이고 빨리 누가 던졌는지 수사해서 네. 응당한 처분을 받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저건 뭐 정말 자칫하면 좀 위험한 물건이었으면 어땠겠습니까? 계란이었게 망정이지. 어쨌든 뭐 유감스러운 일이고 정말로. 근데 저건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된 일이지만 예. 저는 오히려 좀 정치인들이 저렇게 본인들이 나서 시위를 하고 예. 뭐 단식을 하고 정치인들 좀 단식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삭발을 하고 농성을 하고 그러면서 저런 극단적 지지자들의 어떤 저를 끌어올린 것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런 폭력행위를 선동했다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좀 특별히 누구 특정인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예. 지금 뭐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다 정치인들이 앞장서 저렇게 국민 어떤 그 강성을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행위를 먼저 중단하고 그리고 폭력 행위를 중단하고 아까 그 뭐 얘기하셨지만 잠깐 얘기했는데 탄핵 심판 결과가 아무리 중요해도 생명보다 소중할 수 없다. 이건 누구라도 해야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도 해야 되는 얘기고 윤석열 대통령도 해야 되는 얘기니까 누가 했다고 뭐 이런 거 좀 비판할 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성 지지자들을 좀 다독이는 그런 정치인들의 행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민주당 이재동 의원 한 남성이 다가와서 허벅지를 발로 찼다라면서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폭력 사태가 있었다고 신고를 하기도 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노동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정치인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의 이런 부추기는 듯한 행동이 오히려 좀 악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고요. 예, 부추기는 행동들도 정당화될 수 없죠. 예. 다만 지금처럼 대통령 공백 상태가 너무 오래 길어지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판결을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불안한 건 맞아요. 그리고 뭐 상공인들이 실제 영업이 너무 안 돼서 힘들다. 빨리 네. 결정이 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구동성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존중해야 되고 그래서 빨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선고해야 된다. 그리고 조기 대선 과정을 통해서 정당성 있는 정부가 들어서야지만이 다시 이 나라가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폭력 사태는 당연히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만 이 갈등 상황을 부추긴 책임에 대해서 정치권이 생각을 해볼 점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서로들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계란을 던진 사람을 추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신원이 특정이 되면은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폭행죄가 되는 예. 것이죠. 다만 너무나 세게 예. 아프다라고 하고 멍이 들고 이러면은 상해죄까지 갈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폭행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백혜련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삼선이고 네. 검찰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더 그 경찰에 대해서 범인이라고 표현하는 걸고 예. 범인을 빨리 잡아라라고 예. 하는데 뭐 CCTV도 있고 그 근처에 있는 각종 그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를 특정하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만 현 상황 속에서는 이것이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지층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라고 단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좀 다른 목소리도 나오기 때문에 신속하게 신원을 확보하고 그 원인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 정말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